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부엌 바닥을 따라 길게 스며듭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그 사이로 참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준호 씨는 묵직한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는 냄비 뚜껑을 덮고 된장국을 조심스레 젓습니다. 된장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식탁 위에는 단정히 접힌 수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수건은 아내가 생전에 직접 수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꽃무늬 사이로 실밥이 조금 풀려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소중히 닦아 사용합니다. 도연아, 일어났니? 방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교복을 입은 아들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아빠, 오늘 면접이에요. 학교 봉사동아리 들어가려고요. 그 말에 준호 씨는 눈썹을 살짝 올립니다. 그래, 내가 그런 걸 하겠다고 나서다니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는 말끝을 흐리며 미소 짓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버지의 앞치마를 바라봅니다. 아빠, 그 앞치마 엄마 거죠?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엔 낡은 앞치마가 있습니다. 빨간 줄무늬 사이로 바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천을 쓸어봅니다. 응, 아직도 버리질 못하겠더라.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그 공백을 채웁니다. 도연은 수저를 들다 말고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눈가에 어렴풋이 슬픔이 번집니다. 아빠, 엄마도 그 앞치마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준호 씨는 잠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된장국을 한 숟갈 떠서 아들에게 건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였을 거야. 식탁 위엔 작은 국그릇 2개와 빈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식탁 위를 스치며 그 빈자리를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또렷합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 도연이만 잘 부탁해요. 그 문장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자 부엌엔 정적이 흐릅니다. 준호 씨는 식탁에 남은 밥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아냈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커튼을 흔듭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들의 웃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의 저녁, 도심의 불빛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박준호 씨는 오랜 친구 3사람과 함께 동네 단골 식당의 낡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며 끈적한 공기를 밀어내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그의 앞엔 반쯤 비운 맥주잔과 고등어 조림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준호야, 도연이는 이제 서울대 간다며? 한 친구가 놀라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응, 녀석이 워낙 열심히 했지.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말끝이 흐려지고 잠시 그의 시선이 공중에 멈춘다. 다른 친구가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그래도 너는 대단해. 혼자 아들 키우며 직장 다니고 그 얼굴에 아직 미소가 남은 게 신기할 정도야. 준호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미묘한 피로가 섞여 있었다. 사실 가끔은 너무 힘들어.
도연이가 잘 커줘서 고맙지만 난 요즘 내 몸이 조금 이상해. 그는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며칠 전에도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막히더라. 의사는 그냥 과로라지만 그의 친구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야, 병원 가봤어? 응, 검사 예약은 해놨는데 도연이 입학식 끝나고 나서 가보려고. 그는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 몸보다 도연이 앞길이 먼저잖아. 그 순간 밖에서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왔다. 식당 창문이 덜컥거리며 비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는 그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다. 이 냄새, 아내가 좋아했었지. 그의 눈빛이 잠시 창밖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그 빗소리가 식당 안의 웃음소리와 섞였다. 하지만 몇 분 후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이 떨어지며 탁자 위에서 굴러간다. 준호야? 그의 몸이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앞으로 쓰러졌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식당 주인이 전화를 들고 외쳤다. 119, 빨리 사람이 쓰러졌어요. 친구들이 그의 어깨를 흔들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다. 마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도연아.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곧이어 구급대원의 사이렌 소리가 거리의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빗소리 위로 하얀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길을 비켜섰다. 그를 실은 들것이 식당 문을 나설 때 비가 한층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하얀 조명이 병실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공기 속의 정적을 깨뜨렸다. 박도연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손끝은 차갑고 심장 박동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갈라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힘조차 없었다. 침대 옆 모니터의 파형이 점점 낮아지고 의료진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짧은 외침이 공기를 가르며 병실 안으로 긴장감이 퍼졌다. 잠시 후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뇌사 판정입니다. 그 한 문장이 도연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요동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물었다. 혹시라도 깨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의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기적만을 바라는 수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연은 주저앉았다.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그 차가움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가 내민 것은 낡은 지갑이었다. 지갑 안엔 사진 한 장과 한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푸른색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아버님이 평소에도 늘 이걸 지갑에 넣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손을 떨며 그 카드를 바라봤다.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왜 이런 것도 말 안 하셨어요? 한참 동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의료진들이 조용히 병실을 정리하고 나가자 남겨진 공간엔 기계음만이 낮게 울렸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다.
차갑지만 어딘가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도연아, 도연아.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엔 고통의 흔적이 아닌 평온함이 남아 있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정했다. 도연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대신 제가 약속을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한 줄기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 빛은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눈물을 동시에 비췄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세상은 아주 잠시 멈춘 듯 했다. 새벽 2시 병원 복도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박도연은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아버지의 지갑을 꼭 쥐고 있었다. 지갑 안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지금은 느낄 수 없는 평화가 있었다.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전 어떡하라고요?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울지 않았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리고 남자 의사가 들어왔다. 박도연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복도 끝에 조용한 휴게실로 이동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아버님께서 장기기증 등록을 해두셨습니다. 혹시 가족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글자들이 번져 보이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저 잠깐만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였던 김 과장이 도연에게 다가왔다. 도연아, 내 아버지는 늘 남을 도우며 살았어.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다쳤을 때도 자기 피를 뽑아주셨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분이 그랬어. 내 몸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지. 그게 내 아버지야. 그 마음을 이어줄 사람은 이제 너뿐이야. 도연은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다. 잉크 냄새가 강하게 코끝을 스쳤다. 장기기증 동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이겠지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졌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새의 날갯짓이 천천히 멀어질 때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번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병실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그의 손 위로 새벽의 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은 따뜻했고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다. 수술실 문이 조용히 닫히며 안쪽의 공기가 무겁게 바뀌었다. 모든 소리가 억눌린 듯 오직 기계의 리듬만이 살아있었다. 심장박동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삑삑 소리가 그날 밤의 유일한 음악처럼 병원 복도를 채웠다. 수술대 위에는 박준호 씨가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잠든 사람처럼 고요했다. 의사들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고인의 뜻을 이어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뒤 메스가 조심스레 빛을 가르며 움직였다. 그 시각 도연은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지갑 안에 사진을 꺼내 들자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의 몸 일부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그 생각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로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계실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박도연 씨, 지금 수술이 시작됐어요. 당신의 아버님 덕분에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술실 안 흰 장갑 위로 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의료진은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였다. 폐 이식, 각막 이식, 신장 이식. 하나의 생명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또 다른 생명 속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파형이 불안하게 흔들리다 이내 일정한 리듬을 찾았다. 의사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됐습니다. 심장이 반응합니다. 간호사의 손끝이 떨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다. 당신의 사랑이 지금 이 아이를 살렸어요. 수술이 끝나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을 바라봤다. 스트레처 위에 하얀 천 사이로 아버지의 손이 보였다. 그 손가락 끝이 아주 잠시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이제 진짜로 쉬세요.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고요했다. 누군가는 생명을 얻었고 누군가는 사랑을 남기고 갔다. 공기 속엔 살짝 스며든 피 냄새와 함께 따뜻한 빛 같은 것이 감돌았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조용히 퍼져나갔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의 하늘 한가운데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그 순간 별빛이 잠시 더 강하게 빛났다. 며칠이 흘렀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공기엔 아직 병원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박도연은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흰 편지지 한 장, 봉투, 그리고 낡은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 시계는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시계를 쓸어내렸다. 이 시계, 이제 멈췄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죠. 아직 멈춘 게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는 펜을 들었다. 아버지, 갑작스럽게 떠나서 너무 보고 싶어요.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다. 이상하게도 아직 집안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요. 식탁 위 된장국 냄새에도 현관문 여닫는 소리에도요.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그날 병원에서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아직 따뜻했어요. 그 온기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는 편지 아래에 시계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시계는 멈췄지만 아버지의 시간은 여전히 제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는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이어갔다. 하늘나라에서는 건강하고 재미있게 지내세요. 엄마랑 다시 만나면 제 이야기 꼭 해주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그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손을 떨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글자가 완성되자 눈물이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햇살이 편지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빛 속에서 봉투의 모서리가 반짝였다.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적었다.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 아버지께. 그는 편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다. 집 근처 언덕 위에는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아버지와 봄마다 함께 앉던 곳이었다. 그는 나무 밑에 편지를 묻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아버지, 이건 제 마지막 편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요. 그리고 순간 바람이 불어번 잎 한 장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저도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그의 입가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 속엔 슬픔 대신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가을 햇살이 교회 창문을 비추며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빨강, 파랑, 노랑의 빛이 뒤섞여 바닥 위에 고요히 흩어졌다. 박도연은 교회 뒷자리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장기기증 추모 예배가 열리는 날이었다. 제단 앞에는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아버지 박준호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차분히 말을 꺼냈다. 하나님은 주셨고 또 나누라 하셨습니다. 한 생명의 이별이 또 다른 이의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교회 안은 조용해졌다. 누군가 훌쩍이며 코를 훔쳤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은 다시 묵직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단지 슬픔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국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꽃잎이 살짝 흔들리며 사진 옆에 멈췄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자랑스러운 날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옆자리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혹시 박준호님의 가족분이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의 아버님 덕분에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제 펜은 아버님 덕분에 숨을 쉽니다.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다가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깊은 위로의 눈물이었다.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숨결이 다시 느껴졌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누군가의 마지막은 또 다른 이의 시작입니다. 그 말에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한 명씩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교회 밖으로 나가자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은 따뜻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슬픔 대신 감사로 기억할게요, 아버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종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부드럽게 메아리쳤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겨울의 하늘은 잔잔했고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강변길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얀 눈이 차가운 바닥을 덮고 그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박도연은 두툼한 목도리를 두르고 천천히 걸었다. 그 길은 아버지가 생전에 매일 산책하던 곳이었다. 그는 발자국을 남길 때마다 어쩐지 누군가 곁에서 함께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 옆에 겹치는 또 다른 흔적이 있었다. 아버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입김이 하얗게 번지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플라스틱 카드를 꺼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카드의 모서리는 이미 닳아 있었고 글자 몇 개는 희미하게 사라져 있었다. 이건 아버지와 함께 신청했던 카드였다. 그때는 단순히 멋있다는 생각에 따라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카드 위의 글자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이제 제 차례예요, 아버지.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웃음도 함께 번졌다. 그 웃음은 눈물보다 따뜻했다. 그때 멀리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여기 위험해요. 미끄러워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하얀 목도리를 한 여자아이가 강둑 근처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놀라 잠시 멈췄다.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다. 잠시 후 뒤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불렀다. 민지야, 거기서 멀리 가지 마. 그 목소리에 도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바로 그 여성이었다. 교회에서 만난 아버지의 폐를 이식받은 사람. 그녀도 그를 알아본 듯 걸음을 멈췄다. 도연 씨? 그는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뵙네요. 그녀는 눈가가 붉어지며 웃었다. 덕분에 이렇게 숨쉬고 있어요. 의사 말로는 당신 아버님 폐가 제 안에서 정말 강하게 뛴대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며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거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도요. 우리 모두의 아내요. 세 사람은 잠시 눈 내리는 강변을 함께 걸었다. 소녀가 눈을 손으로 받아들고 웃었다. 그 웃음이 마치 봄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도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지난 몇 달간 붙잡고 있던 미련과 슬픔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발자국 옆에 눈송이 하나를 올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하늘은 여전히 눈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하얀 눈과 함께 별빛이 비쳤다. 그 빛은 따뜻했고 아버지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제 안에서 뛰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엔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눈이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